그 요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대표님께 많이들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 이거 언제 좋아질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렇죠. 이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네. 백신 개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거 그나마 희망이 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변했을 그렇죠. 테니 그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코로나 시대인데 저희도 이제 방송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참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고 어떤 분은 평소 하루 매출이 한 20%까지 떨어졌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오늘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경제 성장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6%다.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 경제 이게 가정 경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나쁜 건 확실한데 다만 각국 정부가 돈을 다 풀었잖아요. 지금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큰 돈을 풀었는데 돈을 푸른 결과로 뭐 재난소득지원금 때문에 지난 4월, 5월은 이렇게 좀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더 나빠지면 더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 경제나 이 국가 경제나 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힘들긴 하지만 극약 처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다. 다만 제가 다니는 교회 이제 집사님도 학원을 하는데 학원에 아이들이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지난 3월, 4월에는 하루에 한 명의 손님 받는 것도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런 게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은 확실하지만 예전처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예를 들면 언택 시대인데 자꾸 컨택에 초점 맞춰서 옛날에 뭐 당연히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 소비자가 좋아할 것. 제가 아는 이제 떡집을 하시는 집사님 부부는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주문을 막 기대했는데 안 오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단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하고 그 모임마다 찾아가서 떡으로 다른 거 음식 대신에 뭐 도시락 대신에 떡을 하라라고 자꾸 얘기해서 지금 매출이 평상시보다 2배로 늘었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상태가 자영업에는 필요하지 않나. 아이디어를 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정 경제는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나로 사는 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요. 네,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출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빚 얘기도 조금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 4월경에 돈이 이제 풀리니까 좀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고갈이 되니까 다시 또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는 그 돈이 어디서 나겠나 결국에는 나라가 빚을 지는 거 아닌가. 빚을 지게 되면 그 목숨 결국 고스란히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면 경제가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약 처방인데 이거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는 내년쯤에는 오히려 더 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소득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득보다 높다. 연봉이 한 7천 이상이 된다 그러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돼요. 이제 이 정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계속 이제 매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연봉 7천 이상을 고소득자로. 이제 이 정부는 그렇게 분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투자 얘기도 이따 여쭤볼 네.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예. 해서 실제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가 걱정인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세율이 한 35%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글로벌로 보면 50%예요. 우리는 한 10%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이 정부는 글로벌 그 세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50% 이상을 세금을 낸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일단은 그 대비를 또 하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튼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 거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빚 얘기 좀 이제 우리 대표님은 특히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빚 없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네네. 그 이야기를 참 자주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네. 재정 관리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라고 자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빚을 안 지고 살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빚을 안 지는 사람이 오히려 그 미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최근에는 이자가 1%밖에 안 맞아요. 되는데 예. 1%면 충분히 그걸로 대출 받아도 집값이 떠버리는 걸로 충분히 상세가 되는데 네. 왜 대출을 안 받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빚을 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고민은 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내더라도. 왜냐하면 내 가정 경제에 타격을 주는 빚은 그대로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내 월 소득에서 이자 감당 비율이 20% 이하면 적정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요. 예, 예를 들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보면 빚을 그 내 소득의 약 한 40%까지 이자를 감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투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투자 때문에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에서 신용부채라고 그러죠. 신용 그 융자라고 하는데 주식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비율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1999년에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유사한 상태가 돼서 1999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그렇죠. 폭락을 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제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족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네. 우리만의 만족의 기준을 잡아야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집을 안 사는데 남이 집을 샀는데 뭐 5억이 올랐더라. 요즘 1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대전에 그 아파트 값이 한참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고 한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억은 돈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5억이 올랐다니까 너무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예전에 7억 8억이었거든요. 지금 25억이에요. 그 불과 한 5년도 안 됐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안 가진 사람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 돈의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만족의 기준을 좀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보면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너무 오른 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역사를 반복해서 보면요. 너무 가면 또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 원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너무 마음 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지금 부동산도 어느 정도 좀
버블로 좀 많이 보시는 건가요? 버블로 보는 건 이제 제가 왜 부동산 값이 올랐을까, 주식값이 올랐을까 생각해 봤더니 돈 화폐량의 증가예요. 통화량의 증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M2라고 표현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광의의 통화가 M2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M1이 요구불 예금이라고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M2는 2년 이내에 만기를 둔 그런 예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이제 그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의 증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럼 이 돈은 항상 자산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미스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되는데 누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렇죠. 네. 대출을 막으니까 대출이 안 된대. 그럼 빨리 집을 사야 되겠네. 지금 대출 될 때. 그래서 막 서둘러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팔려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때린다니까 세금 내고는 안 팔아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세금 부담해 줄게. 그럼 세금 네가 부담해 준다면 내가 팔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 금액이 1억, 2억씩 돼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 거죠. 이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돈을 많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을 넣었더니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샀더니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몰리는데 이게 기축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급격하게 뜬 거는요. 통화를 회수하기 시작하면 회수하는 순간 빠지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가파르게 상승한 것만큼 그렇죠. 가파르게 추락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보통은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 주식 시장이 조금 작아진다든지 그렇죠. 서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 이유는 역시 화폐량이 그만큼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량, 전 세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통화량의 증가예요. 그 통화량의 증가로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도 걱정은 안 되는 거죠. 그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네.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돈을 또 풀어놨으니까 안 생기고 이게 중화가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죠. 지금. 네. 뭔가를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바본가?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만나 자족하는 삶을 얘기하시지만, 네. 그래도 이게 어떻든 가정 경제를 꾸려가야 되는데 또 은행 뭐 저축을 해도 1%대니까 이건 뭐 저축을 하나만 하고 그러면은 어떻든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40대가 요즘 아파트나 주식 투자의 주도 세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50대, 60대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자가 한 6%, 7%니까 한 7년에 10년 돈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집값도 별로 안 뜨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 30대, 40대에게 너희들은 돈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해라. 그러면 집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이자가 1%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20년, 30년이 돼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NPV, 그러니까 자산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최대 하락에 대한 MDD 계산하는 방식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강남의 아파트,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샀더니 1년 만에 5억을 버는 거예요. 2019년에. 네. 그러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30대가 계속 그런 틈새를 찾아 나서서 전국에 집들이 이제 뜬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 봤더니 주시장에 넣었더니 외국인이 하필이면 코로나로 빠져나간 걸 동학개미혁명이라는 그 운동을 일으켜서 자기네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돈을 불과 2달 만에 70% 막 60% 70% 벌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부모하고 다른, 부모는 꼰대 세대의 생각이고 자기는 다르다라고 해서 실제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빚을 내서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기회가 왔었고 그런 기회를 누렸는데 이제부터가 계속 그럴 것이냐.
그건 알 수 없거든요.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운동장에서 지친 선수들이 라카룸에 축구 선수가 딱 누워 있어요. 그래서 고농축 비타민 영양제를 한 번씩 빵빵 먹여줬더니 얘들이 금세 정신을 차리고 운동장으로 막 뛰어가는데 카페인 효과군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체력이 약한 애가 있고 체력이 강한 애가 있었어요. 체력이 강한 애들은 막 운동장에서 2시간씩 뛰는데 체력이 약한 애들은 그 비타민 효과가 떨어지면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2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주시장에 모든 종목이 다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뜨는 종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팍팍 쓰러지는 부동산이 있고 팍팍 쓰러지는 축구 선수가 주식 종목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선별해야 돼요. 근데 선별해도 예전만큼 엄청나게 폭등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지혜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만이 성경적인 거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금융자본이 우리에게 준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주식 얘기하면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님이 이제 또 장로님이시니까 여기 그 채팅방에도 어떤 분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예요?라고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는 어떤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생산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는 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데 이건 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발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자금을 모으는데 그 자금에 돈을 넣는 것은 투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SK 바이오팜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더니 한 주당 처음에 5만 원 정도에 내 투자를 했는데 지금 30만 원이라면 내가 수익을 얻는 것은 그 회사가 엄청난 그 성과를 내서 내가 받는 배당인데 그런 개념의 투자라면 장기간의 투자거든요. SK 바이오팜이 출발할 때부터 투자한 거니까. 뭐 지금 이제 SK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막 뜨니까 지금 들어간다. 이건 투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회사에 장기간 투자할 생각을 갖고 뭔가 이 회사가 발전하는데 나도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잠깐 뜨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빵 떠서 실제 수익을 먹었어요. 이건 투기에 의한 돈이지. 그래서 단기 차익을 누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괜찮은 기업을 골라서 거기다 장기간 투자해서 이거 10년 동안 투자했더니 여기가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건 투자인 건데 단기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투기 자본이 들어올 때는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들어와요.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뜰 종목을 하나 잡아가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게 빵 뜨면 재미 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이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살 집, 내 노후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거주할 집을 사는데 어디다 살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잡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이 뜨니까 내가 원주에 한 10채를 1억이면 10채를 살 수 있으니까 갭 투자로 1,000만 원씩 넣었어요. 그럼 이건 투기죠. 투기군요. 네. 그 단기 장기로 일단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수 있고요. 네. 내 의도하는 목적이 이 회사가 떠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내가 매년 이자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배당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투자인 거죠. 그럼 그건 뭐 저축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개념의 투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표현을 써요. SR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는 그래서 마약을 생산하는 기업엔 투자를 하고 카지노 사업엔 투자를 안 하고 그 예를 들면 뭐 아동 그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엔 투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투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술 만드는 회사에 투자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이렇게 좀 너무 큰 빚을 내지 않고 네.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권장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 SOC 사업 뭐 고속도로나 이런 통행료를 받는데 그걸 건설하는 건설 자금을 돈을 끌어모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갖고 1년에 6.5%씩 배당을 매번 해줘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면 은행금리보다 월등하게 높고 내 노후가 안전한 거지. 그것도 그럼 가정경제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 굉장히 건가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인컴이죠. 내 노후의 인컴을 계속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인컴 자산을 확보한 거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대표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산을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정말 건강한 투자도 조금 필요하고 저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적금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연금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네. 연금도 이거를 어떻게 좀 개인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금을 또 많이 확보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런 것들을 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면 하면 좋을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글쎄 이제 그런 경험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요. 또 크리스천 입장에서 좀 이렇게 뭐 러프하게라도 좀 이 가이드 같은 뭐 지침을 주신다라 그러면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우선 유동성 자산을 20에서 30%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70에서 80%를 투자 자금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연령대별로 이제 좀 다르지만 나이가 드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인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컴이. 매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에 돈을 투자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놓는다. 그럼 나중에 주택연금을 넣었을 때 주택연금에서 매달 뭐 한 200만 원씩 나온다. 그리고 국민연금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한 500, 600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쪼들리면 생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식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을 때까지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 살다가 나머지 자산을 뭐 어디에 기부하든지 자녀한테 상속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 있는 인컴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 배당주 투자예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니츠 자산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하는 방식인데 거기도 배당을 8%씩 해주거든요. 미국 리츠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기간 내가 매달 한 8%씩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약 80%의 자산에서 분산을 쭉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집, 그다음에 주식에 배당주에 넣어놓은 것, 그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그 직접 뭐 상가나 이런 거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복잡하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자도 그 세금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리츠 부동산 리츠 자산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8%씩 나오니까 그리고 채권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3%씩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하면 내 노후 자금이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금 자산에 대한 너무 기대를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연금 이자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줄기 때문에 네. 연금 비율을 오히려 지금은 인컴 자산으로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40대, 30대, 40대는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에 그 올인해서 하나 했다면 이제는 더 부동산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인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 중에 하나로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조금씩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매번 사놓으면 한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럼 그걸로 나오는 배당금이 내가 그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야기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쉽게
몇 가지 뭐 이제 기업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네. 건강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건강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그 대표님께 그 돈을 다스린다는 말. 네.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해야 된다 우리 시대가 그런 얘기를 이제 다른 데에서도 강연에서도 또 우리 대표님 책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게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 돈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의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돈을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녀요. 부자도 돈에 끌려다니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아 부자들도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돈이 많건 작건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가 번 돈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 많은 충분히 이 돈 안에서 지출이 그 안에서 컨트롤이 된다면 이거 돈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을 부족하게 그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써버리면 부족하니까 돈에 절절절 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못 벌었을 때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막 당장 뭘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수익률도 이 정도 범위 그리고 내가 버는 돈에서 지출하는 것도 이 정도 범위로 내가 제한시켜 놓으면 돈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는 돈도 쓰는 돈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첫 번째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내 인생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내가 수익을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데 한 10% 수익이 났다. 그럼 가차없이 빼는 거예요. 더 수익이 뭐 20% 100% 나더라도 나는 뺏는 그 순간 내가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못 다스리면 계속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서요. 네. 1000%가 돼도 만족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10,000%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다스린다, 투자해서 다스린다면 10% 나면 무조건 수익을 내버리고 또 떨어지면 5%면 무조건 손실을 처리해버리고 네.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수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까 노후의 그 자산 관리하는 법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아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서울 집이야 주택연금으로 한 200만 원 나오지만 또 이제 좀 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사실 이제 60이면 사실 우리 수명이 연장이 많이 돼 있는데 이제 노인 빈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고 청년 실업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후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연금이 나온다고 그래도 참 많이들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또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뭐 신앙적인 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좀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주 저가의 주택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도 저가 주택이면 우대 주택연금이 있어요. 20% 이상 더 줘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라 연금액을 더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저가 주택이라고 나는 금액이 작다. 안 그렇게 더 이제 주택연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국민연금에서도 사실은 실업당하신 분들, 실직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출산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딧 제도가 이제 그 실직 크레딧이라고 해서 12개월간의 기간 동안 내 국민연금을 내가 정상적으로 낼 거를 75%를 국가가 내주고 네. 나머지 25%만 내면 돼요. 실직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출산 크레딧은 출산 기간 동안 돈을 안 넣는데도 돈을 넣은 것으로 인정해줘서 연금을 더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그 기간 동안 이 부분도 연금 크레딧에 산입을 해주거든요. 기간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 노후의 필요 자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그 노후의 정석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노후 생활비에 대한 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는 500만 원 있어야 된대요. 한 달에. 그래야 부부가 살 수 있대요. 한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자기네는 한 달에 150만 했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확 낮춰놓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를 할까요? 뭐 승용차를 타야 되는데 걸어다니고 또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 안 치고 자기는 등산하고 외식비도 줄이고. 그렇죠. 이런 방식을 택하면 자기들만의 만족의 노후 생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게 노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 돌아가실 때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내가 죽을 때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네. 내 몸에 준 것들을 갖고 봉사하고 내 생활은 최소화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노후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기본을 좀 놓고 주택연금 조금밖에 못 받더라도 그 금액 놓고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한 내 개인적인 준비로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서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신데 네. 꼭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고 그러면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명언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기도로 좀 나간다면 상황은 급격하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내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는 부분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너무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